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고도 위대한 순간과 만나보는 TV의사서전 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네, 박사님, 네. 저희가 늘 이제 MC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박사님께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외과 의사시잖아요. 네,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네. 근데 외과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하다 보면 피를 보게 되는데 네. 그렇게 수술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술방에 들어가신지 참 궁금했어요. 오늘 엄지민 아나운서의 말씀을 제가 좀 들으니까 제가 오늘 진행하는 게 아니라 출연자로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젊은 날에 어떤 외과 의사로서 시절을 조금 반추해 보면은 거의 뭐 하루에 한 반 정도는 수술방에 있었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 특별한 분야가 이제 고관절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다른 부위보다 피가 좀 많이 나옵니다. 보통에서 1파인트에서 한 10파인트, 1파인트는 한 500cc 정도로 500cc.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절개를 넣으면서 피가 날 때 오히려 당황하고 그러한 것보다는 어떤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라든가 어떤 그 삶의 존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열심히 수술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자세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다음번엔 교수님을 저쪽에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도 한번 명의 반열에 안 올라서 그러는데 한번 초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천생 정형외과 의사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희가 오늘 모실 분은 내과 의사입니다. 내과 전문인데 매일 환자들의 혈액을 관찰하고 또 혈액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치료를 하시는 분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어떤 분인지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자랑스럽게 정말 훌륭하신 우리 명의 한 분을 소개드립니다. 민창기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선에서 혈액암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내과 의사, 혈액암 전문의 민창기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일단 교수님의 하루가 어떤지 일상부터 좀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 하루는 거의 대부분 이제 환자 진료, 특히 저희 혈액암 환자는 아무래도 사망률이 높은 치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진료와 그리고 그 환자들을 어떤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임상 시험, 그리고 기타 기본 기초 연구들 거기에 거의 제 모든 시간이 거의 쏟아붓는다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어떻게 제가 또 저희 기관의 주요 보직을 맡게 돼서 또 행정적인 업무까지 또 하게 돼서 사실은 좀 눈코 뜰 새 없이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을 이렇게 직접 뵈니까 아주 반듯하고 올곧은 길만 이렇게 걸어오신 이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이 많이 궁금합니다. 혹시 부모님께 효자셨는지, 혹시 큰 말썽은 안 부리셨는지, 혹시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특별한 에피소드는 사실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저희 이제 굉장히 바깥일에 바쁘셨어요. 장사하시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삼남 일녀 중에 막내였는데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부모님 속을 가장 안 썩혀드린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남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무슨 학원 가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요즘 부모님들이 보면 아주 바람직한 그런 자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참 이 의사의 길
선택하게 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계기라든가 아니면 그 동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민창기 교수님께서 뭐 특별한 그런 그 계기라든가 아니면 연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그 방학 때만 되면 그 저희 할머님이 계신 아주 그 시골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 생물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쪽을 또 공부하는 게 아주 흥미를 갖게 됐는데 막상 또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다 보니까 또 주변의 권유가 그걸 하는 것보다는 좀 거기에 관련돼서 좀 더 큰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이제 권유를 많이 받아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곤충이라든가 그런 데 관심이 있으셨으면 뭐 파브르처럼 혹시 훌륭한 곤충학자가 네. 돼서 훌륭한 혈액내과 전문의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 혈액내과 분야가 의사들이 보기에도 아주 특수한 분야거든요. 참 그 범접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이 선택하기 힘든 그러한 그 세부 분야인데 이 분야를 전공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이제 대학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제 그 부속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다행히도 그 우리 병원이 그 혈액암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그 파이오니어적인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치료 방법을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성공을 시키고 또 많은 환자들을 보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기관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훌륭한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던 차에 또 교수님께서 강력하게 이제 권유를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뭐 거의 명령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혹시 그 조남을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춘추 교수님이십니다. 성함이 좀 특이하신데요. 뭐 신라 시대 그분은 아니고 좀 우리나라에서 골수이식을 제일 먼저 성공시킨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이게 몸담아서 저를 발전시킨 이런 그 기관에 저도 이제 좀 조금이나마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전공의 시절에 그 혈액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컨디션이 아주 안 좋던 환자들이 뭐 백혈병 치료 처음에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다른 어느 병보다도 아주 깨끗하게 일시적으로 이제 관해라고 하는데 좋아집니다. 물론 재발이 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 치료 전후의 모습이 굉장히 그 다르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젊은 마음에 더 이거 정말 매력적인 할 수 있는 좀 해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매력적이고 해보고 싶은 분야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교수님께서 본인 입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혈액내과 전문의도 그냥 내과 전문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자격증을 또 따야지만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여러 경로에 이제 선택을 하는데 뭐 이제 개원을 할 수도 있고 또 교수로서 일할 수도 있고 또 그 자기 분야를 선택하는데 2년간 혈액암 환자 진료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소정의 어떤 자격 시험을 거쳐서 이제 획득을 하는데 또 주기적으로 그 자격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그 자기의 업적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이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 이런 그 혈액암 전문의로서 따고 그 취득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학회라든지 또 연구를 통해서 이 변화되는 치료 방법을 계속 따라가고 또 거기에 그 발맞춰서 치료를 또 적응하고 이런 계속 변하는 치료에 그 발맞춰 가는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번에는 교수님 전공 분야인 혈액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혈액내과는 의사들한테도 좀 생소한 분야라고 생소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암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다발골수종, 백혈병, 림프종. 그 중에서도 교수님께서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다발골수종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다발골수종이 어떤 병인 건가요? 그 대개 이제 혈액암이라고 하면 혈액을 만드는 곳이 이제 골수입니다. 뼈 속에 있습니다. 뼈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혈액을 만드는 모세포가 있어요. 어미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에서 암이 생기는 것이죠. 뭐 우리 위에서 생기면 위암이 되고 폐에서 생기면 폐암이 되듯이 골수 안에 세포에서 생기면 혈액암입니다. 근데 그 혈액암 중에 특히 이제 그 가장 많은 그 비율은 림프종이 가장 많은데요. 그 소위 말해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백혈병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골수종은 세 번째로 많은 혈액암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발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혈액암이고 특히 이 혈액암 중에 이 골수종은 그 몸의 다른 여러 장기나 여러 그 몸의 그 조직들을 파괴하는 좀 혈액암이지만 굉장히 그 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혈액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치료도 더 까다롭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백혈병이나 림프종에 비해서 그 환자들의 생존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치료 결과가 아무래도 다소 좀 다른 그 혈액암에 비해서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자꾸 이제 이게 좀 일시적으로 호전이 되다가 자꾸 또 재발이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암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그러한 다발성 골수종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맞춤형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료 효과와 어떤 생존율을 높이는 그러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의 어떤 혈액암 치료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 그 기관을 비롯해서 이제 대형 병원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 병원들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그런 그 시설, 의료 인력의 시설이나 역량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희 혈액암 분야는 이제 전체적인 암 분야와 마찬가지로 임상 시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치료 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서로 비교하는 임상 시험을 하는 보통 이제 삼상 연구라고 하는데 그런 전 세계에서 글로벌 파마들이 그러니까 대형 그 다국적 회사들이 임상 시험을 할 때 우리 그 나라의 이런 대표적인 기관들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동등하게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그런 그 결과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을 또 이렇게 만드는데 다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 학회나 저희 연구회, 골수종 연구회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연구자 주도를 뭐 한국에서 한다든지 아시아 국가들끼리 한다든지 이렇게 그 연구자 주도의 임상 시험도 활발하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병원마다 보면 그 과별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교수님 계신 병원에서도 다학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저희 그 다발골수종 분야가 다학제 진료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 병이 골수에서 발생하지만 뭐 뼈라든지 또 심장, 신장, 그러니까 이제 콩팥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신경계통 이런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한 분야의 그런 전문가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병이 영상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그 병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 또 치료 경과가 얼마나 좋으냐, 영상 검사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또 이런 그 골수 샘플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또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타입을 또 정확하게 또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내과 중에서도 심장이나 신장내과, 그 다음에 이제 감염내과, 또 치료하다 보면 또 감염이 또 생겨요. 네. 그 다음에 그 척추 쪽에 어떤 이제 척추외과, 그리고 저희 그 영상이나 핵의학과,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 이렇게 여러 전문의들이 모여서 그 환자 증례를 서로 토의를 하면서 최선의 이제 진단, 정확한 진단, 치료 방법을
찾아내고 그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의 그 치료 성적도 덩달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다발성 골수종 연구의 이제 위원장으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매년 3월 30일이 골수종의 날이라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고 그런 이유가 아마도 이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일단 이 병의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을 시켜야 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다발성 골수종과 연관된 그러한 이런 사회적 운동을 하는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이 병이 이제 고령의 환자들에서 발생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환자 발생이 이제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환자분들한테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 병을 바로 의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좀 발생률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질환의 분포를 보면은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좀 알고 있는 경우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 가장 큰 차이는 진단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알림으로써 의료진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병이 있구나.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플 때 그냥 단순 디스크라든지 골다공증에 의해서 그런 뼈가 약해지는 게 아니고 이런 혈액암에 의해서도 뼈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만큼 빨리 진단이 되면 빨리 치료가 되고 환자들이 고통에서 훨씬 더 벗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캠페인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뭐 조기 진단이라든가 척추골절 그런 데 대한 경각심을 단순한 골절이 아니고 이러한 다발성 골수종의 어떤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걸 저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혈액종양 관련 질환이 동서양에 있어서 어떤 그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학생 때 배울 때나 이제 전공의 시절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림프종이 가장 많습니다. 약 절반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백혈병이 많고 서양에서는 이 골수종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서양하고 비슷하게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는 백혈병보다 오히려 이 골수종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 아마 인구 고령화의 그 비율이 고령화된 인구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다소 이제 적다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서양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희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피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 사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피, 혈액, 그리고 혈관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지 그 부분을 좀 설명 쉽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혈액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몸 안에 돌면서 우리 몸의 각 그 세포나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운송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혈액은 어떻게 보면 내용이고 혈관은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죠. 그래서 혈액이 안 좋으면 혈관도 안 좋아집니다. 특히 혈액암이 있는 환자들은 그 혈액에 있는 혈소판이라는 그 지혈 기능을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이 되면 지혈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혈액으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이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또 혈액암 중에 저희 다발골수종에서는 혈전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오히려 응고가 돼서 혈관이 막히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독특한 또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시체말로 참 상대방이 가진 걸 모든 걸 준다는 의미에서 골수까지 빼준다. 뭐 또 뺏기는 경우에서는 골수까지 빼먹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골수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하시죠. 되게 이제 혈액을 보면은 혈액은 이제 그냥 이제 피를 보면은 되게 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포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액 성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혈장이라고 하고요. 세포는 이제 혈구라고 하는데 그 세포를 만드는 것이 골수의 기능이고요. 되게 혈장에 있는 그런 성분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몸의 간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결국 같이 우리 몸의 순환을 통해서 영양분이나 여러 가지 산소 공급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일에는 정확한 정보와 설명이 필요하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환자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 의사 민창기. 환자들 사이에서 병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의사로 정평이 났다. 이해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 교수님 얼굴만 봐도 진짜 막 고민이 사라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제 민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데 환자분들은 너무 하느님도 같다. 그래서 민느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반응 상태를 저희가 조금 모니터를 하면서 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좀 떨어져서 지금 가장 떨리고 두려운 사람은 환자다. 무슨 말을 듣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되는 자리다. 그렇게 환자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의사뿐이다. 퇴원제 결정을 받고 퇴원 준비를 다 하고 집에 가려고 기다리는 중에 복도에 서 있는데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서 쟁걸음으로 뛰어갔더니 오히려 이제 천천히 하라고 사실 당신이 먼저 더 빠른 걸음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지만 고생했다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잘 조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약물로 치료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치료가 된다는 걸 진심으로 그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진료실에 왔을 때 당황하는 경우도 많고 긴장하기 때문에 한 번 말해서 다 그거를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도와야 환자나 환자 가족분들이 내가 어떤 치료를 어떻게 왜 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 치료에 굉장히 우리가 어떤 치료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아직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혈액암. 원인도 모를 병과 싸운다는 건 환자에겐 답답하고 아주 긴 여정이다. 그래서 병원엔 환자가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늘 곁에 머무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안녕하세요. 네, 왔습니다. 아유, 좀 어떠셨나요?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아요. 너무 치료 잘해주셔서. 예. 눈 이렇게 위로 쳐다보세요. 예, 이거 괜찮고. 예. 뭐 출혈이 있거나 뭐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는. 근데 이 마음의 치료가 더 큰 것 같아요. 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예. 많이 좋아지고. 저도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걸 이제 느낄 때 네. 저도 힘이 나고 더 잘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굉장히 지금하고 힘들었는데 교수님 볼 때마다 낫는 것 같아요. 반드시 나을 겁니다. 네, 그것도 생각했어요. 예. 내가 살지도 죽을지 모르는데 1인자를 찾은 게 민창기 교수님이라 믿음에 그 확신이 있어서 꼭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시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오늘도 그는 환자를 위해 설명하고 또 설명한다. 시시각각으로 상태가 환자분의 컨디션이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감염이라든지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특히 이제 주의 있게 보고 또 환자분들께 이제 세심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죠. 특히 이제 병실에서 우리 환자분들은 이제 기운이 없고 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 중에 낙상이 많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다든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예방도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회진 후 우연히 그의 동료를 만나게 됐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이렇게 바쁘신데 이게 좀 출연이 연구비를 또 그냥 그의 동료는 그를 어떤 의사라 생각하고 있을까? 기관을 위해서 그 중책 맡아서 기조실장이라는 그 중책을 수행하시고 정말 진료라든가 연구라든가 또 행정이라든가 다방면에 재능이 많으시고 아주 정말 우리 기관에서는 기관의 어떤 그 대표하는 대표 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에게 잘하는 의사 민창기를 지칭하는 말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 병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건 의학 연구를 통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의미다.
의학 연구는 질병에 대해 해소할 수 없었던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똑같은 이제 다발골수종인데 어떤 환자는 항암 치료에 잘 듣고 어떤 환자는 잘 안 듣고 재발이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가장 큰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제가 좀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걸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진료 현장에서 의문을 이런 연구 현실에서 또 풀려고 노력하고, 연구실에서 생기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또 진료 현장으로 접목하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연구를 통해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의사 민창기. 이토록 그가 연구에 매진하는 이유는 많은 환자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떤 거에 조금 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것에 더 궁금함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제 나름대로 대화를 하거나 진료를 하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서 거기에 대한 좀 정답을 좀 주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환자의 그런 그 부족한 그 욕구 이런 거를 좀 채워주는 면에서 환자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 환자분들께서 이제 치료 결과가 안 좋아서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결국 저는 이제 일생, 그 의사가 된 후에 일생 결국 환자들과의 동행을 계속하는 해왔고, 그래서 의사로 임무를 마칠 때까지 이런 그분들은 저의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혈액 질환과 관한 그 심도 깊은 연구와 진료 실적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 국내 보건의료계에 큰 업적을 남긴 그런 공로로 보건복지부 상도 장관상이죠. 수상을 하셨고, 대한교혈모세포 이식학회에서 첫 번째로 선도 연구자상을 또 수상하신 영광을 가지셨는데, 그만큼 꾸준한 이러한 연구 활동이 어떤 교수님의 어떤 공을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실적이라든가 그런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아무래도 그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제가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공로로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선도 연구자 상입니다. 이제 그 연구자상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그 조혈모세포 이식 분야에서 논문 편수와 논문의 그 질을 평가해서 상을 수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그 아주 교수 초임 시절에 미국에 가서 연수를 했는데, 그 연수를 할 때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고 왔는데, 그 연구를 그냥 거기서 그냥 하고, 보통은 이제 거기서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20년간 꾸준히 나름대로 환자 진료를 하면서도 연구를 좀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런 그 조혈모세포 이식 분야에 그 몇몇 안 되는 이제 이런 그 기초의학을 같이 하는, 기초 연구를 같이 하는 그런 의사로 인정을 받아서 수상을 하게 된 것으로서, 저는 나름 그 제가 이제 그 이 혈액암 분야의 치료 또 하면서 그런 연구를 했다는 나름대로 그 조그만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혈액내과 전문의가 많지 않죠. 한 150에서 200여 명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귀한 인재분들이신데, 교수님께서 이제 한 30여 년 이상을 의사로서 봉직해 오면서 이런 혈액암이라든가 혈액 질환의 진료로 투과하신 게 한 20여 년 되시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환자분들이 거쳐갔을 거로 알고 있고, 많은 치료와 연관된 그러한 그 큰 보람이 있었을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환자분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아무래도 의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제가 이제 완치를 시킨 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노력한 것도 있고, 물론 그 하느님께서도 도와주셨겠지만, 20년 전에 처음 이 골수종을 치료를 하면서 그 완치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저 진료실에서 뵙는 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발골수정이라는 병이 아직까지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으로 완치가 어려운 병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20년 이상 잘 치료가 된 몇몇 분들을 다른 환자분들이 보면서 굉장히 어떤 그런 나도 완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그 희망 그런 것을 이제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희망을 또 만드는데 제가 조금 일조를 했다는 그런 생각에서 가장 또 마음이 흐뭇합니다. 참 우리 민창기 교수님께서는 참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의사가 보는 정말 명입니다. 아주 이 다발성 골수정이라든가 조혈모세포 이식 분야에 있어서는 참 우리나라의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제 명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은 사실 뭐 본인이 이제 인정하는 것보다도 남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누가 봐도 의사들 특히 혈액내과 전문의들이 보기에도 가장 훌륭한 다발성 골수정 분야의 명이라고 이제 호칭이 되고 있으신데 본인 생각하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뭐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죠.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한 기관에서 묵묵하게 한 가지 일을 한 것이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뭐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고 또 제가 더 발전하고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명의로 꼽으실 만큼 그렇게 의술 활동을 펼쳐 오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환자들이 꼽는 정말 좋은 의사라고 들었어요. 그 언론에서 설명 잘하는 따뜻한 의사 15명을 뽑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꼽히셨더라고요.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환자분들한테 다가갔기에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제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제가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 어떤 치료를 하면서 이제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내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사실 치료의 결과는 환자마다 다르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환자가 내가 이런 치료를 왜 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해를 하고 또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면 내가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훨씬 더 좋은 기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저는 설명을 가능하면 좀 많이 우리 치료를 왜 지금 이런 치료를 하고 있고 왜 이 치료가 실패를 했는지 또 다음 치료는 어떻게 할 건지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또 설명을 잘하는 의사라고 또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듣고 보니까 교수님뿐만 아니라 아내분도 영상의학과 네. 의사라고 들었거든요. 두 분이 같이 이제 의료계에서 종사를 하신 건데 부부가 같이 의료계에 종사한다. 좋은 점 있을까요? 물론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독특하게도 저희가 그 교수 처음에 의과대학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사실 보수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자기는 그 봉직이라서 좀 보수를 좀 많이 하는 데서 일을 하고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교수로서 이제 좀 더 하는 게 낫겠다라는 또 판단을 해주고 또 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도해 준 거에 대해서 지금 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워낙에 그 훌륭한 분들 그 뒤에는 항상 그 참 각별한 그 내조를 하는 부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조금 뭐 네. 너무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고 우리 교수님께서 글쎄요, 뭐 다시금 또 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피에 대한 어떤 그 조금은 의학적 측면이 아닌 좀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본인 인생과 연관지어서. 제가 항상 피를 보고 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친구도 되지만 또 나쁜 친구가 그 안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양가 감정입니다. 좋은 친구는 정말 우리 몸에 좀
좋은 영양소나 이런 그런 것들을 잘 서로 운반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반면에 또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런 혈액암 같은 또 나쁜 친구들이 세포들이 생겨서 환자의 또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 양가 감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혹시 의사가 안 됐더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권순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어떤 그 바이오 그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기초 연구자로서 어떤 실험실에서 좀 뭐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생물학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생물학의 공부를 계속하고 또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그 일견 저희가 우리 민찬 교수님을 뵙게 해도 이러한 그 좀 카리스마가 좀 느껴지죠. 예. 온유함이라든가 따뜻함에서 그냥 단단한 실력이라든가 때문에 그 철학이 있는 그러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 그 인생의 좌우명이 외유내강과 경청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외유는 뭐 제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몸도 이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외유는 됐다고 보고, 내강은 아무래도 그 우리 혈액암 환자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치료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강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청을 이제 제가 또 모토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환자들이 어떤 통증을 호소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듣는 것만 가지고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의사가 잘 들어주고 어떻게 아프고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봐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거기에 50%는 좋아진다고 저는 봐요. 그냥 약 처방하고 그냥 이거 드시면 됩니다가 아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항상 환자는 내가 왜 아플까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네. 이 환자들은 의사가 의료진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들어주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런 그 평가를 하고, 그것이 또 자기가 내가 좋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교수님은 정말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는 교수님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교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다발 골수종에 대한 강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발골수종 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수종은 혈액암의 일종인데, 혈액암이라는 것은 그 조혈모세포, 우리 몸 안에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세포에서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암이 생기는 그 부위가 그 우리 체내에서 그 감염에 대한 그 어떤 그 방어 기전의 가장 중요한 항체, 면역 글로불린을 만드는 형질 세포에서 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게 되면 정상적인 항체가 생산이 안 되고 비정상적인 몸의 면역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항체가 생기면서 우리 몸의 그 감염에 대한 그 감수성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치명적인 감염이 발생합니다. 근데 특히 이 골수종이란 병에 있어서는 다른 혈액암과 달리 요 우측에 보이는 바와 같이 뼈가 아주 심한 골다공증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돼서 급기야는 혈액암으로 인해서 바깥의 뼈가 다 녹아내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그림은 한 200년 전에 영국의 한 의사가 처음으로 다발골수종이란 병에 걸린 환자의, 그때는 사진기가 없기 때문에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림으로써 표현을 한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뼈가 다 이렇게 골절이 되고 전체적으로 아주 환자가 많이 이제 수척해진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사실 괴롭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뼈가 약해지면서 병적 골절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환자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감염, 그다음에 뼈가 약해지면서 칼슘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혈중의 칼슘 농도가 올라간다든지,
특히 비정상적인 그 면역 글로불린이 많이 생산되면서 그런 것들이 콩팥으로 소위 말해 신장의 그 세뇨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뼈 주변에 신경을 눌러서 신경학적 증상으로 마비가 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혈액암이지만 여러 우리 몸 안에 다양한 그런 부분들에 큰 위해를 하는 이제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발골수증의 특징이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국의 그 평균 발병 연령을 보면 우리나라가 68세 정도고 서양은 약간 우리나라보다 한 2, 3년 더 고연령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개 60대 후반에서 70대 사이에 많이 발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거의 80세가 넘게 남녀의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존 기간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노령 인구가 많이 생기면서 결국 또 거기에 비례해서 이 다발골수증 환자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특히 50년대, 60년대 그 베이비붐 세대에서 많이 태어난 분들이 지금 이제 다발골수증에 이제 이런 발병이 많이 생기는 그 연령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다발골수증의 그 발생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체 환자 수는 적지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6년간에 거의 4배가 늘어났고, 과거에 아주 초창기부터 따지면 거의 50배 가까이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혈액암의 대표적인 병이 급성 백혈병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백혈병의 그 발생률을 골수증이 서서히 이제 고령 인구가 되면서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다발골수증이 우리나라에서도 림프종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률이 늘어나니까 자꾸 유병률,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을 해서 뭐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치료하고 또 완치되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누적된 환자분들이 자꾸 늘어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략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서 현재는 한 7천 명, 8천 명 정도, 심지어 10,000명까지도 지금 환자분이 계실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생존율을 국가 통계를 비교해 보면 미국에 비해서 다소 좀 이제 생존율이 떨어지는데요. 이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이 새로 치료가 이제 신치료 기법, 새로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든지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오면 건강보험 제도화에서 이것을 빨리 이것을 이제 흡수해서 그것을 보장성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이것이 좀 늦고 좀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해서 약 5% 정도의 생존 기간이 좀 우리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이 그림은 저희 이제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데이터를 이제 통계를 낸 것인데, 해가 가면 갈수록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5년 단위로 봤을 때 2010년 지나서부터는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왜 시간이 지나면서 향상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자명한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장성 강화가 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이 환자한테 적용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생존율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희망적인 것은 생존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생존율이 늘어나면서 완치가 되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 저희 이제 임상 의사들은 어떤 이제 임상 시험이라든지 환자 진료에도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나라 제도권에서 임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그런 치료 방법이나 치료제들이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강화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발 골수종에 대한 민창기 교수님의 미니 강연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꾸준한 연구가 이어져서 완치율도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의사들이 생각하는 명의가 내 부모님,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의의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사로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력을 갖춘 그 치료에 대한 어떤 이제 최신 기술을 습득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그 환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잘 설명을 하는 그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것을 이제 납득시키고 치료에 잘 같이 소통을 통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력과 소통 두 가지 조건을 꼽아주셨는데, 자, 오늘 저희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교수님의 철학을 전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명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뭐 이런 출연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하루 그 바쁜 일정에서 그냥 매몰돼서 살았었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것을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성을 좀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의사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피가 36.5도인 이유는 그만큼 삶이 뜨거워야 한다. 우리 민창기 교수님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실로 열정과 그다음에 인격과 무엇보다도 실력을 겸비한 인수를 펼치는 참의사를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보다 건강하셔서 이러한 다발성 골수종뿐만 아니라 많은 혈액암 환자들을 위해서 인생을 품위 있고 가치 있게 사시길 저희 모두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TV자서전 명의는 혈액질환 전문의 민창기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님과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